2015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대비법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고려대학교에서 학교에서 설명회를 했죠. 논술 문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큰 틀에서 바뀐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는 설명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그 전에는 제시문 텍스트에 들어있는 핵심되는 개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해서 글을 쓰느냐에 채점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종합, 활용, 적용해서 쓰는가, 그 이전에는 어떤 이해력, 독해력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개념의 창의적 적용, 개념의 창의적 활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네요. 그죠? 그런 큰 틀에서 약간 어떤 바뀐 변화가 있는데, 논술 시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고대 논술 문제의 어떤 특징을 통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고대 문제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보죠. 고려대는 어떤 논술 문제의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논제가 좀 거대한 질문들을 묻습니다.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이번에 모의 논술 주제가 뭐였죠? 사회 발전. 그래서 변형된 문제로 관행과 사회 변화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근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고대 논술 문제를 보면 어떤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그 이전에 운의 사회적 의미, 평등, 전부 다 논술 문제들이 하나같이 추상적입니다. 거대하죠. 따라서 학생들이 이 거대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내지 못하면 사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제시문 적당히 짜집게서 요약하는 글로 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글로 나누어집니다. 채점을 해보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논제 안에 들어있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사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어떤 낯선 개념이 나오면 이거 뭐지 하면서 그냥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씁니다.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정보를 포착하는 능력만 있지, 어떤 텍스트를 읽어낼 때 의심하면서 읽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대 논술 문제에서 논제를 보면 이게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읽을 때 항상 이게 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상 의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논제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논술 문제를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을까요? 세 가지. 어떤 논술 문제를 물을 때, 논술 문제는 사실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팩트를 묻는. 가치를 묻는 문제가 있죠. 가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써봐라. 가치를 묻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근데 고대 논술 문제는 개념을 묻습니다. 개념을. 많은 이제 논술 문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개념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개념적으로 사고해주는 과정이 글 속에 들어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글이 뽀대가 나죠. 자, 사회 발전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논술하라. 그러면은 내가 쓰는 글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사회가 뭔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발전이란 도대체 뭔가? 내가 쓰는 글 안에 들어있어야죠. 관행과 사회 변화야.
관행이 뭔가, 사회 변화가 뭔가, 이런 논제, 이런 개념들을 물었으면 이런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내가 쓴 글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은 막 그냥 씁니다. 자, 특히 어떻게 쓰냐? 제시문에 있으니까 막 그냥 갖다 쓰는 거죠. 봅시다. 사회 발전. 사회 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써라.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스스로 규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라고 할 때는 뭔가 공동체, 상호관계. 그냥 개인이 하나하나 다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아무런 상호관계 없이. 그건 사회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사회라고 말할 때는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죠? 그런 상호작용의 어떤 범위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사회의 범주도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아니면 전 인류를 통틀어서 하면 인류 사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지역사회라는 말도 쓰죠. 그죠? 사회라는 것을 범주로 어떻게 잡을 건가? 어때? 사회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미 사고를 해줘야 돼. 발전이라는 말은 또 어떤가요? 발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죠. 그 시간의 개념을 사고해줘야 돼요. 즉,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때, 과거에는 어땠는데, 이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즉, 그러면 그 변화한 모습이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야죠. 즉, 논제 안에 반드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발전에 대한 어떤 내용, 개념들이 어디에 있을까? 제시문에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니? 제시문에 있는 이 개념이 진짜 사회 발전의 개념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따져가면서 읽는 겁니다. 즉, 제시문을 논제와 관련해서 의심, 분석, 비판하면서 읽어야 돼요. 학생들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 제시문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아이들의 글을 보면 제시문이 곧 정답이야, 제시문이 곧 진리야라고 제시문 베꼈습니다. 제시문에 있는 말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따져가면서 자기 견해를 써야지. 그래야 눈에 띄는 글이 납니다. 결국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을 의심하면서 분석하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분명히 따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왜 발전을 이렇게 봐야 되는지.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뭐죠?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발전이 어떤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과학을 기준으로 해놓고 보면 어때요? 과거보다 현재, 미래 더 발전할 거잖아. 근데 환경을 기준으로 놓고 봐요. 환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봐요. 점점 악화되고 있죠. 사람들 간의 어떤 상호관계, 상호작용, 그런 걸 놓고 보면, 아니면 윤리도덕적인 관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윤리도덕적인 어떤 후퇴가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놓고 보는지 따져봐야 돼. 그 뭐죠? 가치 판단입니다. 가치 판단을 한다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확히 제시된다는 걸 뜻하죠. 결국 고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논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고, 이 개념을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변별력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고대 논술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어 논술 문제가 천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언어 논술 문제를 천자를 쓰는 거야. 천자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제시문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핵심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포착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리. 자, 이거 합쳐서 몇 분 주죠? 100분을 줍니다. 100분.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언어 60분, 수리 40분 이렇게 잡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언어와 수리의 어떤 관계를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딱 풀 때 언어를 봤는데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어 문제 푸세요. 그죠? 자, 수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리를 봤는데 수리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수리 문제 푸는 게 낫죠. 어찌됐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풀 수 있는 거, 먼저 잘 내가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은 걸 먼저 푸는 게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뒤에 넘기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그만큼 좀 복잡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리가 좀 더 어렵죠. 수리가. 그죠? 고대에 합격한 친구들을 쭉 사례들을 보면 수리를 다 못 풀었는데 합격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수리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이제 따로 수업이 있다거나 이런 걸 들으셔도 되고, EBS는 수리논술, 고대 수리논술 특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토즈에서 논술 시험 이번에 파이널 수업을 할 때 언어만 수업을 할 겁니다. 언어 문제만 깊숙하게 파고들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수리 준비를 하려면 따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고대의 언어 논술 문제는 이런 어떤 논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고려된 문제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학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채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점. 자, 이런 수상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학교는 어떻게 채점을 할까? 채점 방식을 조금 이해를 해보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학교는 반드시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들을 얼마나 정확히 사용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일관되게 논제에서 묻는 어떤 사회 발전, 상품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준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 제시문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을 쓴다라는 뜻이에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적용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필요하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학교에서 채점을 개념 중심으로 채점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먹어야 될 개념들은 눈에 확 띄게 탁탁탁 체크를 해 두시고 글을 쓰세요. 그래서 글이 안 될 때마다 내가 체크해 놓은 개념들을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사용해서 뭘 보여줘야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잖아. 어떤 사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사고 능력. 어떤 사고 능력입니까? 고대는 자신의 견해를 요구하잖아요. 자신의 견해. 무엇에 대한 자신의 견해입니다. 1차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견해.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10개 쓰고 100개 쓰고 아무 안 중요합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상품화에 대해서, 사회발전에 대해서 학생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아니죠. 이 학생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건 그 견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의 능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입증의 능력.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견해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제시문들이 어떻게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 사고 과정을 좀 더 구조화를 해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판단. 뭐죠? 내가 자기 견해를 쓴 거잖아. 즉, 사회 발전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판단을 내린다. 사회는 어떠할 때 발전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 어때요? 그 판단의 이유 혹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견해를 쓸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가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여러 가지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은 딱 하나면 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은 딱 하나면 돼. 하나면 여러 개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이 판단을 내린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기준, 이게 변별 포인트죠.
자, 그러면 그 이유와 기준, 왜 이런 이유나 기준에서 내가 이 판단을 내렸는가? 이 이유나 기준, 왜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이런 기준에서 보아야 되는가를 입증해야 돼. 다른 수많은 기준 중에서도 내가 판단한 이유와 기준이 가장 타당함을 입증해야 됩니다. 알겠죠? 입증한다, 뭘 입증한다? 내가 판단한 기준과 이유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돼. 그러면 그 이유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들을 제시해야지. 자, 이 근거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근거들은 제시문에 있습니다. 자, 이 이유나 근거 어디에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에 있죠. 즉,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느냐? 주장을 선택하는 걸 가지고 제시문을 활용한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일리를 활용해서 사회 발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상관 안 해. 그죠? 대학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유나 근거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 제시문을 활용해서. 그러면 덧붙여서 이것만 가지고 쓴다? 아니죠. 내가 그 이유나 근거에 더 나가서 플러스 알파 사례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해지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건 뭐냐? 입증하는 능력입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입증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안 보여주면요, 좋은 점수는 못 받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결국 고대는 뭘 요구하느냐? 고대가 요구하는 건 논제 자체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념적 사고를 분명히 해야 돼. 1차적으로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사회 발전이 이거야.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명확히 보여줘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시문에 있는 어떤 개념을 정확히 사용해야 됩니다. 고대는 전통적으로 그 개념을 쓰냐 안 쓰냐로 채점을 아주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체크를 딱딱딱 하면서 분명하게 쓰는 습관,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으로 내가 그 개념을 사용하면서 뭘 보여줘야 돼요? 사고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면 그 판단한 이유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제시문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구체적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사례까지. 이런 과정들이 어때요? 사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고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뭘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 사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면 첫째로, 둘째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연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적 사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개념적 사고 연습. 이거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 발전에 대해서 뭐 글을 쓰고, 그죠? 상품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글을 쓰고, 우리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특정한 개념을 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발전이다. 그럼 발전. 그럼 발전과 반대되는 개념 퇴보.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퇴보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죠. 같이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어떠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전이라는 개념이야. 발전이라는 개념이야. 그럼 이 발전에 반대되는 개념은 뭔가? 이걸 스스로 찾아내야 돼. 논제 안에 어떤 개념이 나오잖아요. 반대되는 개념. 찾아야죠. 자, 발전에 뭘 찾아야 됩니까? 발전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발전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세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발전, 사회 발전이 뭐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발전된 게 뭐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 개념, 퇴보를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퇴보에 대한 개념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사례를.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해요? 구체적 사례를 보니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개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내려봐야죠. 그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스스로 어떤 낯선 개념들이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양한 논술 문제를, 고대 논술 문제에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나왔거든요. 그 주제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개념적인 연습을 수업에 오시면 제가 꼼꼼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어떤 개념들. 자, 나올 만한 주제. 뭐 공부. 진정한 공부가 뭔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제시문들이 어떤 게 나올 수 있겠구나. 과거에는 어떻게 공부했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공부했는데 공부에 대한 자기 생각. 예를 들어 봅시다. 과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과거. 도제식,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도제식 공부, 서당식 공부. 거의 대면적 공부였잖아. 암기식 공부. 그렇지만 그 암기하고 암기하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찾아내는 공부. 오늘날 공부는 어떻죠? 어떤 대규모된 어떤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아니면 오늘날 근대화 혹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어떤 공부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무슨 얘기냐면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떤 주제가 나올까? 이 주제가 2015년도 고대 모의논술 문제의 형태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이걸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 충분히 나올 만한 주제입니다. 소통. 자주 나오죠, 소통. SNS가 발명이 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소통이 더 안 돼. 정보나 데이터 말은 많은데 뭔 소리인지 몰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죠, 그죠? 뭐 폭력, 과학, 뭐 이런 주제들 무지막지하게 나올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데 급급해서 이런 개념적 사고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충분히 하지 않고 글을 쓴다. 제 생각에 고대에서 통과될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즉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요걸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기간에도 이런 연습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시킬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고대 문제를 준비하면서 개념적 사고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천자 칸치 한다고 글이 되는 게 아니죠. 사고의 구조가 드러나야 돼. 글이라고 하는 게 원고지 칸치 한다고 글이 아니잖아요. 논술에서 글은 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고를 보여줄 것인가? 어떤 사고를 보여줄 것인가? 단순히 어떤 나열되는 글, 이런 근거에 따르면, 이런 근거에 따르면 내 말이 맞다. 이 근거에 따르면 이런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쟁점을 명확하게 잡고 그걸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글을 쓸 것인가? 결국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을 평가할 때 특히 고대 정도 되면 깊이 있는 사고입니다. 여러 개를 나열해서 병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쟁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 분석한 결과 나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글들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줄 것이다. 깊이 있는 사고의 첫 번째가 사실 개념적 사고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사고는 그 다음에 뭐죠? 그 개념을 다른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제시문들의 어떤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하나 묻고 스스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그죠? 다양한 범주에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구조가 드러나려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어떤 대상과 이 대상에 대한 판단
정확히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판단의 어떤 이유나 기준, 그리고 이것의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는 과정, 덧붙여서 사례도 사례는 제가 생각을 하라고 했지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례를 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는 사례는 넘치고 넘쳤어요. 고대 논술 문제에서 사례는 사례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티를 내기 위한 거지 사례로 떡칠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을 지지하는 사례도 있고 내 주장을 반박하는 사례도 있어요. 세상에는 사례는 넘치고 넘쳤어. 그러니까 사례 하나 딱 들고 내 말 맞지 이런 건 볼품 없어요. 알겠죠? 사례를 통해서 내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례로 떡칠하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 사고 과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사고 과정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자, 이 과정에서 근거를 제시할 때 반박, 재반박을 하셔야 되고요. 그죠? 학생들 중에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잘 못합니다. 그죠? 이유나 근거를 정확히, 이유나 기준을 정확히 포착하지 않고 글을 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핵심적인 이유와 기준을 딱 하나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입증한다. 내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하다를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을 흔히들 저는 이건 논리성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성.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대상과 대상에 대한 판단, 그 판단의 이유, 근거를 제시하는 건 논리적인 사고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과정이 정말 네 주장이 한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가? 그걸 따져볼 수 있죠. 그건 뭐죠? 이 주장 전체를 따지는 거 합리적 사고입니다. 그죠? 요 각각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사고의 구조가 드러난다 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입니다. 어떤 주장이 한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있나 없나 그걸 같이 따지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고의 구조가 드러나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의 구조가 드러나도록 생각하는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 상황을요 그냥 가만히 문제 풀 때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어떤 문제 상황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상황을 설정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인지 어떤지, 과학과 관련해서, 학교와 관련해서, 공부와 관련해서,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제시문이 나올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주제가 고대에 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상황을 설정을 해보세요. 나오실 만한 주제를. 그래서 그걸 마인드맵을 그려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어떻게 논리적으로 내 말이 왜 타당한지를 따져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자체로 고대 논술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를 좀 중요한 대비 방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논술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막연히 글 쓰고 첨삭 받는다고 해서 논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글 속에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고대 논술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업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언어 논술은 안 할 겁니다. 수리 논술 수업은 안 할 겁니다. 언어 논술 수업만. 그래서 고대가 100분의 시험이면 이제 언어 논술 문제를 두 문제 정도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 문제는 기출에서 만든 문제, 한 문제는 조금 예상 문제 형태로 갈 거고요. 어찌됐건 저랑 수업을 하면 언어 논술에 있어서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메인 포커스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언어 논술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단계적으로 개념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는가를 언어 논술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을 이렇게 팀을 조금 묶어서
아이들한테 해줄 팀별 과제를 조금 줄 겁니다. 이 과제, 물론 뭐 팀별 과제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팀별 과제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챙겨서 친구들과 실력도 비교해보고 분석하는 능력도 비교해보고 나는 A처럼 분석인데 다른 친구는 B처럼 분석을 했어. 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서 같이 따져보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평가도 받아보고, 그러면 다른 동료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팀별 과제를 줄 생각입니다. 팀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사고하는 연습을 실전에서 적용을 시켜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뭐 수업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쓰기 하는 동안 첨삭,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첨삭이 들어가면 학생당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첨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문제에 대한 강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가, 사고 구조 혹은 사고 과정에 있어서의 논리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때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나 사고 과정, 물론 이 과정에서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제시문을 빡세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건 사실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천자 안에서 완결성 있는 글을 쓰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문제들은, 제가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뭐 해제 자료는 한 30쪽 정도, 30장 정도 나갑니다. 양면으로 30장에서 40장 정도로 나갈 거고요. 각각 논제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어떤 읽기 자료들을 드릴 겁니다. 이 읽기 자료는 아무 의미 없는 읽기 자료가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를 할 때 좋은 글이 나오는가, 쟁점들을 사고할 수 있는 쟁점 중심의 읽기 자료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구술 수업을 할 때 자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자료인데요. 고대 논술 문제는 구술 문제로도 충분히 뭐 연관성이 있으니까 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읽기 자료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사고할까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고대는 또 수리논술이 있잖아요. 수리논술은 제가 수리논술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수리논술 해제 자료는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기출됐던 어떤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EBS나 이런 데 따로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논술 문제 2회를 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제 수업하고 첨삭하고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사고와 사고 과정이 드러나는 완결성 있는 글을 쓰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할 생각이니까요. 논술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특히 언어 논술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통해서 언어 논술에 대해서 퍼펙트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고대 논술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급하게 글 쓰는 연습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고의 능력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대 논술을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2015년도 고대 논술에 대한 대비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